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베스트셀러는 마지막 몰입입니다. 짐퀵 지음, 김미정 옮김,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24일 알라딘 기준 자기계발 주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들어가며 누구나 한계를 넘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당연히 평생 소원 들어주기일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지니이고 당신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 배움과 관련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장 배우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평생 소원 들어주기에 맞먹는 최고의 지식과 기술은 무엇일까? 바로 학습 방법의 학습이다. 더 영리하게, 더 빨리, 더 많이 배우는 법을 알면 모든 것에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언어, 수학, 음악, 운동, 마케팅을 배우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이 책에서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당신을 정말로 높이 평가하며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 당신은 현재의 조건과 제약을 그냥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소수다. 다시 말해 당신은 기꺼이 모험에 나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모험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드러내고 실현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의 초능력을 열어줄 키메이커를 잡아라. 당신이 어떤 인생 여정을 거쳐 이 책을 접하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추측하건대 그 여정에서 타인이나 자신이 부여한 한계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독서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생각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또는 이를 완수하는 끈기나 목표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여러 한계를 스스로 지우며 살아왔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말하는 책이다. 부모, 프로그래밍, 미디어, 마케팅이 하는 거짓말과 집단 체면이 만들어낸 가수면 상태를 끝내고자 말이다. 그들은 우리가 부족하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존재하거나 실행하거나 소유하거나 창조하거나 공헌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당신은 그동안 꿈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그런 믿음은 당신이란 사람을 정말로 제약할 수는 없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개발되지 않은 강인함, 지능, 집중력이 있다. 이런 초능력을 발현시킬 열쇠는 바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25년이 넘게 다양한 연령대, 국적, 인종, 지위, 교육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그러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도전에 직면했든 누구에게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이나 배경, 교육, 성별, 이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고 믿는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물론 그렇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믿음을 내던질 것이다. 영웅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선택뿐이다. 나는 종종 슈퍼히어로와 초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실 나는 히어로 광이다. 어린 시절 뇌손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으며 만화책과 영화에서 탈출구를 찾고 영감을 얻곤 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나 영화는 영웅의 여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오즈의 마법사, 스타워즈, 해리포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헝거게임, 로키, 반지의 제왕,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매트릭스 등 모든 모험물에는 조지프 캠벨이 말한
고전적인 플롯이 등장한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또는 내가 방금 언급한 영화나 책을 생각해보자. 모두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은 해리포터처럼 처음에는 평범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모험에 나서라는 부름을 받는다. 물론 주인공은 선택할 수 있다. 부름을 무시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익숙한 세상에 머물거나 매트릭스의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는 것처럼 부름에 응하는 것이다. 부름에 응한 주인공은 모험을 시작하며 베스트키드2의 미야기 사범 같은 인도자 또는 멘토를 만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과 기술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한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시련에 맞선다. 구 캔자스로 돌아온 도로시처럼 평범한 세계로 돌아온 주인공은 모험에서 발견한 보물, 감정, 힘, 명확성, 지혜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런 영웅의 여정은 당신의 개인적 이야기의 힘과 목적을 부여한 완벽한 구조다. 이 책의 슈퍼히어로는 당신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그리고 무한한 자원은 바로 인간의 잠재력이다. 다른 자원들은 대부분 유한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궁극의 초능력으로서 창의력, 상상력, 결단력, 사고, 추론, 학습 능력은 무제한이다. 그럼에도 가장 활용되지 않은 자원이라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에서 영웅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잠재력 우물은 날마다 길어내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생에 접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그곳에 끌어안친 한계에서 해방되어 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평범한 세계에서 비범한 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특별함인지도 모른다. 이 책은 그 특별함을 제공하고자 한다. 당신은 이 책에서 스스로 한계라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떨쳐버릴 방법들을 습득할 것이다. 뇌의 제약을 없앨 방법, 추진력의 제약을 없앨 방법도 배울 것이다. 기억과 몰입, 습관의 한계를 없앨 방법도 배운다. 이 책은 영웅의 여정을 시작한 당신의 멘토가 되어 당신의 정신과 동기, 학습 방법을 찾아나가게 해줄 것이다. 이 방법들을 터득하는 순간 당신의 한계는 사라진다. 자, 이제 문 앞에 선 당신은 문 뒤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자. 제1부. 왜 우리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까? 제1장. 슈퍼히어로 이전의 삶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 나는 정말 바보야. 이해가 안 돼. 너무 멍청해서 공부를 못하겠어. 어릴 적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느리고 멍청하다고, 나중에 사람 구실을 하는 건 고사하고 글을 읽는 법조차 못 배울 거라고 되뇌지 않고 넘어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영화 리미트리스처럼 내 뇌를 급속 충전시켜 단번에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알약이 존재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약을 먹었을 것이다.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다면 내가 이런 책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을 것이다. 그때는 책을 쓰는 건 고사하고 책을 읽기만 해도 깜짝 놀랐을 만큼 공부를 못했다. 사실은 유치원 때 겪은 사건 하나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 날 수업 도중에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 밖을 내다보고는 소방차가 보인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창문으로 달려갔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슈퍼히어로의 마음을 뺏겼던 나는 특히 흥분했다. 소방관은 내가 아는 세상에서 슈퍼히어로의 가장 근접한 존재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나는 창밖에 소방차를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크지 않았다. 그때 한 아이가 의자를 끌고 와 올라서자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도 달려가 의자를 끌고 와서 창틀 아래에 설치된 철제 라디에이터 옆에 놓았다. 그리고선 의자에 올라가 소방관을 봤다. 정말 흥미로웠다. 불이나 그 어떤 재난에도 끄떡없을 듯한 제복을 입은 용감한 영웅들의 활약을 나는 입을 해벌리고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한 아이가 내가 올라선 의자의 아래를 움켜쥐었다. 그 바람에 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를 치료받았다. 치료 후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나의 뇌 손상이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내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했다. 활기차고 자신만만하고 호기심 많았던 아이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위가 몹시 산만해졌고 기억력도 엉망이었다. 그런 내게 학교 생활은 커다란 시련이었다. 선생님들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는 척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읽기를 배웠지만 나는 글자를 해독할 수 없었다. 수업 시간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가? 그 시간이 내게는 최악의 순간이었다. 초조하게 앉아 있다가 차례가 오면 일어나 책을 들여다보지만 한 단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3년이 더 지나서야 겨우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었다. 만화책에서 만나본 영웅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책 읽기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 책에는 주의를 집중할 수 없었지만 만화는 달랐다. 다른 사람이 읽어주기를 기다릴 수 없어 기를 쓰고 읽기를 배웠다. 밤늦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손전등 불빛에 만화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들은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중 가장 좋아했던 슈퍼히어로는 엑스맨이었다.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기이한 생김새로 오해를 받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돌연변이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다. 초능력은 없었지만 나도 그랬다. 엑스맨도 따돌림을 당했고 나도 그랬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 속했다. 당시 우리 집은 뉴욕시 근교인 웨스트처스트 카운티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만화책에서 자비의 교수의 영재학교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읽고는 몹시 흥분했다. 9살이었던 나는 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고서 주말이면 자전거로 동네를 돌며 자비의 학교를 찾곤 했다. 정말로 그것을 찾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학교를 발견한다면 마침내 내게 어울리는 곳, 남들과 달라도 안전한 곳, 나의 초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뇌가 고장난 소년이었다. 현실 세계에서의 삶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 함께 살면서 나를 키우다시피 한 할머니가 중증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과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할머니를 거듭거듭 잃어버리는 느낌이었다. 할머니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다. 학습 장애와 더불어 할머니는 내가 뇌 건강과 훈련에 그토록 열정을 갖게 된 이유였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도 나를 열등한 아이로 취급했다. 어느 날 내가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자 선생님이 답답한 나머지 뇌가 고장난 아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아마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크게 상처받았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꼬리표를 붙이면 그 누군가나 무언가의 한계도 정해진다. 따라서 어른으로서 말을 내뱉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 곧바로 아이의 내면의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끙끙대거나 쪽지 시험 점수가 나쁘거나 체육 시간에 팀에 뽑히지 못하거나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질 때마다 내 뇌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어떻게 내가 남들처럼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하겠는가? 나는 고장난 아이였다. 내 머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을 때도 기울인 노력만큼 성적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집은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가까스로 다음 학년에는 올라갔지만 학교 생활을 잘 해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학업이 우수했던 몇몇 친구들의 도움으로 수학은 어느 정도 했지만 영어,
읽기, 외국어, 음악 같은 과목은 엉망이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과목에서 낙제할 위험에 처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낙제를 면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나의 부모님을 불렀고 별도의 과제를 해오면 추가 점수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과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두 천재의 생애와 업적을 비교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보고서를 잘 작성해 오면 낙제를 면하도록 점수를 주겠다고 했다. 엄청난 기회였다. 처음부터 힘들었던 고등학교 생활의 재설정 버튼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최고의 보고서를 쓰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기로 했다. 나는 방과 후 몇 시간씩 도서관에 가서 두 천재에 관한 정보를 찾았는데 흥미롭게도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나 다빈치도 학습장애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글을 여러 접하게 되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최종 보고서를 타이핑했다. 내가 완성한 보고서가 너무 자랑스러워 문구점에서 바인딩까지 해왔다. 이 보고서는 내게 일종의 성명서였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알릴 방법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 아침, 책가방에 보고서를 넣으면서 선생님이 보일 반응을 떠올리며 신이 났다. 수업이 끝나면 제출할 계획이었기에 도저히 수업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노력하면서 앉아 있었지만 내가 보고서를 내밀었을 때 선생님이 지을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런데 미처 대비하지 못한 커브볼이 들어왔다. 수업 시간 중간쯤 지났을 때 선생님은 일찍 수업을 끝내고는 깜짝 발표가 있다고 했다. 내가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그부들 앞에서 발표하면 좋겠다고 했다. 학교에 다니는 내내 나는 수업 시간에 이름이 불리지 않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고장난 학생이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수줍어하는 정도를 넘어 시선을 받는 것조차 싫어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죽을 만큼 두려웠다. 과장이 아니라 그 순간 내 몸에 심장 모니터를 연결했다면 기계가 망가졌을지도 모른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반 친구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앞에서 내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라니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다.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간신히 그 말만 뱉었다. 선생님은 좀 전에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끝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교실에서 나간 후 쓰레기통에 보고서를 버렸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존심도 함께. 인생의 처음으로 쓴 버킷리스트. 어쨌거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이야말로 새롭게 출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에게 보여주겠다는 꿈을 꾸었다. 대학은 새로운 환경이었다. 교수들은 고등학교 교사들과 가르치는 방식이 달랐고 대학에는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보다 더 나쁜 성적을 받고 말았다. 몇 개월 후 나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다. 학교를 때려치우기로 마음먹고 친구에게 계획을 털어놓자 그는 주말에 자기 집에 같이 다녀온 후에 결정하자고 했다. 그는 내가 캠퍼스를 벗어나면 상황을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듯 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친구의 아버지는 저녁을 먹기 전에 집 주변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내게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다. 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질문을 받은 나는 상대방이 당혹스러워할 반응을 보이고 말았다.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이다.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는 울음이 아니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마음의 댐이 별뜻 없는 질문 하나에 무너지고 말았다. 내가 고장난 소년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는 동안
친구 아버지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짐, 너는 학교에 왜 다니니? 넌 뭐가 되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뭐야? 갖고 싶은 건 뭐니? 나누고 싶은 것은 뭐야? 그 어느 질문에도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답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입을 여는데 그가 내 말을 중단시키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두어 장 찢어 건네며 글로 적어보라고 했다. 그 후 몇 분 동안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작성을 마치고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친구 아버지가 내 손에 있던 종이를 가져갔다. 순간 깜짝 놀랐다. 내가 쓴 내용을 다른 사람,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불편해하는 내 앞에 쪽지를 펴서 읽었다. 1, 2분밖에 안 걸렸지만 그가 내 버킷리스트를 읽는 그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목록을 다 읽고는 30cm가량 간격을 두고 왼손과 오른손에 검지를 들고 말했다. 이만큼만 더 가면 이 모든 소망을 이루겠구나.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버킷리스트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대꾸했다. 그런데 그는 양 검지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 머리 양쪽에 갖다 댔다. 두 손가락 사이의 간격은 나의 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게 관건이란다. 따라오렴.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는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그런 방은 난생 처음 봤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다. 당시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마치 뱀으로 가득한 방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서가로 걸어가더니 뱀들을 꺼내 내게 건넸다. 제목을 보니 역사상 위인들의 전기와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노먼 빈센트 빌의 긍정적 사고방식, 성공의 비결 같은 초기 자기계발서들이었다. 짐, 이 책들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보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은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전 책을 읽기가 쉽지 않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은걸요. 짐, 학교가 내 공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렴. 그의 이 말은 나중에 알고 보니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 책들을 읽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하자 그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주머니에서 내 버킷리스트를 꺼내 한 항목씩 소리내어 읽었다. 내 꿈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노라니 무언가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듯했다. 사실 버킷리스트의 많은 항목이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이었다. 부모님이 결코 자신을 위해 하지 않을 일들이었다. 그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말이다.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오자 불가능할 줄 알았던 변화가 일어났다. 내 동기와 목적은 강한 자극을 받았고 나는 그의 제안대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은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낼지는 전혀 몰랐지만 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